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는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아동 청소년들로 인해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고 고령 침해로의 관련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 시스템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대선 유세 현장의 뒤끝은 TV 토론회로 이어졌고 또 토론회의 뒤끝은 다시 오늘 유세 현장으로 연결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공방이 그런데요. 공식 선거운동 중반 윤석열 게이트 대 이재명 게이트로 재점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연장전 속에 이재명 후보는 민심 풍향계 인천에서 유세에 나섰고 윤석열 후보는 서해안을 따라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토론회 내용 중심으로 대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감돌고 있는 전후는 외교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고민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서 병력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더욱 고조되며 무력 충돌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마치고 국영TV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지역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нять уже давно назревшее решен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푸틴 대통령은 두 지역 지도자들과 러시아 간 우호 협력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지역의 평화 유지군 파견을 지시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뒤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무장 독립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으로 지금까지 양 진영에서 14,0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규모 교전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으로 중단됐지만 이후로도 산발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Ми віддані політико-дипломатичному врегулюванню і не піддаємось на будь-які провокації. Наші кордони надійно захищені, створено систему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оборони. Наші партнери нас підтримують. 하지만 러시아가 이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으면서 각국 교민들의 우크라이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90여 명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옆 나라 폴란드, 피난민 수용 등 비상사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 시민들은 전쟁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Myślę, że to jest bardzo prawdopodobne i bardzo dużo osób się o to boi. Też ja tutaj mieszkam i na przykład dużo osób już robi zakupy. My wish for this situation is for a peaceful armistice. I want us to come to an agreement. I want NATO and Russia to come to some sort of an agreement. I think the biggest fear is nuclear warfare, to tell the truth. 폴란드는 유사시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명의 피난민이 국경을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인 프셰미실시가 대규모 난민을 맞아들일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6만 명인 소도시 프셰미실 시청은 학교 몇 곳에 피난민을 1000명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czywiście, wszystkie narodowości, jeżeli będą się zwracały o pomoc, to wszystkich będziemy przyjmować równo. 프셰미실 시청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국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9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 체류 교민 10명과 현지 교민 지원을 위해 남은 공관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60여 명이 남아있는 셈. 정부는 이들에게 피난을 설득하는 한편 폴란드 입국과 교통편,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숙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숙소를 리저브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오다 문제가 생겨 주 폴란드 대사관의 도움으로 입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민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 특히 프셰미실 시민들은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기꺼이 환영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 정부도 교민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직접 NSC 전체 회의와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를 동시에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이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기재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금융시장 안정을 비롯해 에너지 수급과 원자재 공급망 등에 대한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그리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홍성기 기자의 정리처럼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외에도 사실 외교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때문이죠. 북한 비핵화에 어쨌든 뜻을 같이 하던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외교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또 나토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연합 형태를 띠고
또 그 연합 형태가 너무 강고해지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화 문제, 비확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2년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특히 한반도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확산 체제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와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미러 간의 갈등이 강화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묘하게도 이익이 일치되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결코 즐거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승인한 돈바스 지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EU와 서방 국가들도 일제히 대러시아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방 측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도 열어두고 러시아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돈바스 지역 2곳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겠다고 한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자칭 공화국 지역입니다.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별도로 러시아의 국제협정 위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U도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불법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 제재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러 간 중재 노력을 벌여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러시아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고 영국도 광범위한 제재를 공언했습니다. 서방 측은 그러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탱크가 진격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피하려는 대화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will not close the door on diplomacy. We will go the extra mile on diplomacy, but we are also prepar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respond decisively if Russia attacks. 그런 만큼 미러 간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겠다는 입장도 여전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침공이 없다는 전제도 그대로여서 회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으로서는 외교 해결 가능성이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침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토론회 다음 날인 오늘은 특히나 대장동 녹취를 둘러싼 공방과 후폭풍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공방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법정 토론회의 뒤끝은 이튿날 유세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특히 두 후보의 대장동 녹취록 난타전은 여야의 공방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로 역습에 나섰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윤석열 중수이과장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진실 공방 만들어 물타기 하려는 의도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는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항변하자 국민의힘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며 워터게이트는 숨은 관리인이냐고 비꼬면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법정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꺼낸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이를 공개한 민주당 우상호 선대본부장에게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김만배의 특정 발언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를 조작범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허황된 얘기라고 맞서며 법정 토론의 후폭풍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방금 언급된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해 좀 더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라는 김만배 씨 말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되받았죠. 자, 이 발언들은 재작년 10월 같은 날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수익 배분이 본격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첫 법정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알려진 김만배 녹취록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언급된 대목만 모아 적은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윤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김 씨 녹취록엔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맥락은 분명하지 않지만 곧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발언이 담긴 재작년 10월 26일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이 지난해 가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전부터 자기들끼리 대장동 사업을 게이트로 규정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이 얽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그래서 나옵니다. 실제 이 후보는 김 씨가 저런 말을 하기 사흘 전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후보가 팻말에 써온 발언 가운데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는 말 역시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된 같은 날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었고 가족 연루 사건 등의 무더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언뜻 법조기자 출신인 김 씨가 윤 후보의 약점을 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맥락상 구체적인 추론은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했던 나머지 윤 후보 관련 발언은 대화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에게 영장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말을 두고 발언 배경이 편집됐다고 주장했는데 우 본부장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같은 날 유력 정치인과 검찰총장을 잇따라 언급한 게 단순 과시 차원이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두 후보를 이른바 보험용으로 인식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당 발언들이 녹음된 시점은 화천대유 일당이 막대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두고 조금씩 갈등을 빚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달 김 씨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대장동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과 경기도 민심을 훑으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안보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위협한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보와 경제 관문도시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 경제와 삶을 망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 뭐 선제 타격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투자하겠습니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숫자와 시간을 제한하니 다 피해로 왔다며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지역 화폐 지급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비판을 반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나라가 흥하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는 거를
세상에 정치 지도자가 모르고 있어요.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화폐로 지급해가지고 국민한테 소비 쿠폰을 주면 그걸로 3개월 안에 써야 되고. 소상공인에게 선물 받은 앞치마를 두르고 당선되면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해 코로나19를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인천에 이어 경기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경합 지역인 수도권에서 총력전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경기도 유세에선 편가르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부 구상으로 중도층 유권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나고 내 편 안 하니까 넌 죽었다. 넌 이제 국물도 없어. 수소하겠다. 한번 너 죽어봐라. 이렇게 정치를 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분열과 증오, 갈등의 나라 절대 안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유세 일정 내내 동행하며 찬조 연설을 했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대표도 지역에 흩어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서해안을 따라 충청과 호남 지역을 돌며 국민 통합과 지역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부패 몸통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토 X자 종단에 이어 서해안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첫 유세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부패의 몸통이자 약탈범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거 한 건만 했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도 철진한 이념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며 집권하면 합리적인 협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비전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곳 충남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지역 경제 발전이 곧 국가 통합임을 강조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전북 군산으로 이동한 윤 후보는 민주당 독점 정치를 비판하며 호남 민심도 자극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히려 호남의 경제 발전을 막았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찔끔하면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셨거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중이었다면 대기업이 호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막으셨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전남 신안을 찾아 흑산공항 추진 약속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호남의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대선 후보 유세 차량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 차량이 도로를 가로지르던 전선을 건드렸는데 구조물을 접지 않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 뒤로는 전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위에 올라가 늘어진 전선을 들어올립니다. 오전 9시쯤 대전시 화암동 북대전 나들목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심상정 후보 유세 차량의 구조물이 전선에 걸린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부착된 LED 전광판이 부서졌습니다. 큰 소리로 펑 소리가 났어요. 큰 전선을 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전광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살짝 부딪힌 상황이었어요. 사고가 난 차는 심상정 후보 집중 유세를 위해 대전을 찾은 중앙당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선이 바닥까지 늘어지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m 높이의 유세 차량 구조물을 접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대전 IC 내거리에서 유세를 벌이던 차량이 이동 중에 LED 타워 리프트를 내리지 않고 가던 중 도로 가로지르던 전선 케이블을 접촉해서 케이블이 도로상에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정의당 측은 음향설비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차를 이동하던 중 실수로 리프트를 내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크고 작은 유세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숨진 사고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차량이 지하차도 천장에 부딪힌 뒤 옆으로 넘어져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틈새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전히 후보 간 단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빌미로 표를 빼가려 하지 말라면서 양쪽 모두를 향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일 손짓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가진 새 정치의 꿈이 자신이 평소 이야기하던 생각과 일치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강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정치 개편,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라서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접촉이 끊어진 사이 그 틈새를 파고들며 야권 후보 단일화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도 여전히 단일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면서 민주당의 틈새 파고들기 전략을 견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출마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그런 구애는 사실 안철수 후보를 오히려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당의 손짓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용하고 저희 표를 빼가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여론조사 경선이 겁이 나 도망갔다면서 오히려 포기한다면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보들의 극적 단판입니다. 2차 마지노선은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를 표시할 수 있는 오는 28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첫 기소인데요. 이미 구속이 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 4월 무렵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뒤 열흘 넘게 소환에 불응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2차례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뇌물 공유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와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며 상상과 추측만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곽 전 의원 주장에 검찰은 대상을 특정하는 게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한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밤 9시 기준으로 이미 1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6만 명에 가까운데 다음 달 초까지 최대 2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 전망대로 폭증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8세 이하의 코로나19 확진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의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가족 내 고령층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와 청소년의 비중은 27.3%, 전주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살 이하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생후 6살까지와 7살에서 12살 사이에선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한 주 만에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전체 연령군의 증가폭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나이대는 보통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지만 아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갑자기 악화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아무리 잘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나빠졌을 경우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이 확진되면 함께 사는 고위험군, 특히 고령층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들로 인해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고 특히 가족 중에서 고령층이 있는 경우 고령층으로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입니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 새 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70%대에 머무는 청소년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살 이하의 접종과 관련해선 해외 정책 동향과 연구 결과, 국내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여전히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오면 5살에서 11살 대상 접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는 이런 확진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현재 상황을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선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상회복 재개 시점은 유행 정점 이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틀째 9만 명대로 연일 10만 명 안팎 확진 규모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행 확산세에 숨진 환자도 하루 새 58명이나 늘어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연일 낮은 치명률을 강조하며 델타 때와는 다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에 주목할 게 아니라 위중증 사망 피해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델타의 4분의 1에 불과한 치명률이 최근에는 더 낮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오미크론과 공존하는 체계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시행했다가 중단한 일상회복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 여부와 위중증 사망 추이,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자체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서의 우리 의료 체계에 끼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하면서 이 부분들은 판단이 될 영역입니다.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발표하게 될 일상회복 방안은 기존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개한 일상회복 계획안은
델타 유행 상황을 반영한 만큼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일부 노선의 비행기 이착륙 횟수와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1년 만입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국제선의 48.9%, 국내선 제주 노선의 62%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운임 인상 등 독과점이 우려되는 26개 국제 노선과 8개 국내 노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뉴욕 등 북미 5개 노선과 서울, 런던 등 유럽 6개, 김포, 제주 노선 등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사용 중인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 파리 등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국제 노선의 운수권 반납도 의무화했습니다.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급 좌석 수 축소도 금지되고 마일리지 제도도 2019년 시행 때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 시스템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합병 여부는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6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데 한 곳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 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문화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국민 앞에 내세우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 그 주역들이 바로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 하시던데 이재명 후보가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선관위 주관 첫 TV 토론에서 전방위로 충돌을 했습니다. 각 당은 자당 후보가 적임자임을 앞다투어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토론회 여진 속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전국 각지로 달려가 치열하게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또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이 시간엔 토론회 직후였기 때문에 토론회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오늘은 앞서 자막처럼 장외 설전,
일각에서는 후폭풍, 또 여진, 뒤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다 포함해서 이번 토론의 여파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전히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 여기에 각각 구체적인 어떤 본인의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뭐 네. 555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어제 17조 가량의 어떤 추경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 주 내에 이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지급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면 곧바로 거기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지원금을 이제 마련할 것이고 동시에 뭐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뭐 여도 야도 그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떠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그런 접근을 보였던 것이 인상적으로 남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좀 뭔가 각인이 될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답변을 내보지 못하는 것을 수차례 반복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TV 토론에서 마이너스 어떤 점수를 받게 되는 요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요? 예, 어제 뭐 1, 2차 토론에 비해서 어제는 굉장히 그 열띤 토론이 좀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칼을 갈고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공세적인 여러 가지 워딩들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토론을 끝나고 나서 뭐 지지층이라든가 유권자의 표심이 크게 변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토론이었다. 그런데 또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지적했지만 굉장히 좀 산만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될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주로 이제 어제 있었던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뭐 부채 관련해서 기축통화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 이것들이 많이 다뤄지면서 정치권의 열띤 공방이 하루 온종일 전개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놓고만 봤을 때는 두 분의 평가가 좀 엇갈리네요. 침착했다, 정책이 없는 부분이 아쉬웠다.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마침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죄송한데 이제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토론이란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반박하고 이게 토론의 기본인데 일단 대답을 안 한다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든지 또는 엉뚱하게 딴 사람한테 저한테 한참 얘기해놓고 딴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또 시간도 안 지키고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무질서했다고 할까요? 네, 무질서했다고 할까요란 말도 그 앞엔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어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1분 질문에 이제 30초 답변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지키지 않는 장면이 여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도 여러 번 이렇게 끼어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초가 막 지나가는 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는 이제 들리는 얘기인데 끝나고 나서 소위 이제 백풀이란 걸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고 룰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 부분을 국민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자 구도의 어떤 토론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룰을 지키기가 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고 룰은 룰이니까요. 교수님은요? 그 토론 끝나고 백브리핑을 안 했다고 그게 꼭 규정을 뭐 위반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백브리핑 안 하기로 유명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 뭐 평가에 대해서 굳이 뭐 그 자리에서 즉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음 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형식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시간 총량제 6분이 한 2타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도권 토론 주도권 9분이 토론? 있었거든요. 근데 주도권 토론 9분은 정상적으로 상당히 그 박진감 점치게 잘 진행됐어요. 근데 네. 이 시간 총량제 이 부분이 각자 6분을 쓰는데 자기 시간 6분을 지키다 보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던지는 형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리듬을 못 살리는 토론이 그러다 됐던 것 보니 같아요.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는 또 10몇 초 남아서 그렇죠. 다 그렇게 못 되면 듣고요. 약간 네. 좀 토론이 좀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좀 더 계산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후보는 자꾸 이제 시간 토론 규칙 뭐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던데 다른 3명의 후보든 사실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토론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뭐 그렇게 신경 쓰이면 오히려 토론에 장애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민의힘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라고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그 집에 이제 종부세 문제 네. 얘기하면서 뭐 92만 원이 폭탄이라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가장 아프게 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국토보유세 문제. 그게 이제 토지 이익 배당이냐, 탄소세가 탄소 배당이냐 이러면서 왜 세금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아프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로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토론 본 입장에서는 뭐 심상정 후보가 특별하게 민주당만 심하게 공격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감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심 후보가. 심 후보가 그래서 이번 선거를 규정할 때도 촛불 정부의 실패를 평가하는 선거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이 후보까지 다 싸잡아서 사실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아마 촛불을 들었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제3자적 입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마 우리가 지난 재보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총선 때죠. 아마 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성정당 만든 거에 대한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또 어제도 그런 질문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핀잔까지 듣기도 했어요. 뭐 어찌 됐건 룰을 좀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앞서 그 토론에 대한 평가를 했던 그 인터뷰에서 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좀 곤욕을 치렀고 또 어제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압박을 받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또 해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내가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도움받으며 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말도 붙였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법인카드의 이제 사적 활용 문제나 이제 공무원의 이제 불법 의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진정성이 사과를 한 것인가라고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렇게 잘못 이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 직원들이 그 어떤 김혜경 씨의 어떤 그 부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면 법인카드를 이렇게 사용해서 네. 그러면 집에 뭐 소고기나 초밥이나 닭백숙이나 이런 걸 갖다 냈겠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김혜경 씨가 만약에 이게 한 번, 두 번이라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수백만 원어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게 누구 돈으로 썼는지를 그 사무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사왔냐? 본인이 돈을 준 게 아니라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배모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누군가의 카드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내가 법인카드를
직접 안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내가 사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씨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요청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상태라 지금 감사와 수사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자료들을 대부분 사실은 배모 씨라든가 A모 씨가 갖고 있지 지금 뭐 김혜경 씨나 지금 후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과하라는 것은 일단 조금 기다려보면 감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과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부인 얘기를 꺼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부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이죠.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제 거명을 합니다. 네. 2010년 5월 이후에는 뭐 거래가 없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때 장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걸 또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서 그럼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그러면 손실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전에는 손실만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얘기할 때는. 그런데 오늘 또 모 방송국에서 나온 지금 취재된 결과에 따르면 9억 4천만 원의 이득을 지금 본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허위 사실이고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만 봤다는 것도 거짓말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여기 분명하게 지금 9억 4천 이상의 어떤 현금을 또 이득을 본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중에 다수가 지금 주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투명성이 요구된 주식시장은 굉장히 교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윤 후보가 잘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깎아내렸는데 특히나 이해찬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식하고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오만한 정치 검사다라고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제의 평가들을 뭐 네.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친여의 이제 인사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심지어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공직자들이 즉 관료들이 얘기하는 거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결정적인 장면을 아마 안 후보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던 것. 그리고 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한꺼번에 답변을 하겠다라든가 나중에 답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인데 이런 것들이 미뤄지지 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더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이 오늘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잠시 뒤엔 또 국민의힘 야권 분위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어제 토론회에서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였는데 사실 시작은 이재명 후보가 든 팻말 안에 있었습니다.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어떤 김만배 녹취록 속에 그 말을 팻말로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있지 않느냐라고 되받아치면서 토론회 다음 날 사실 토론회 이전 시점에서 보면 적폐 수사라든지 정치 보복 논란이 좀 공방의 어떤 틀이었다면 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팻말을 이제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 그것도 두 번이나 그 토론 중에 들고서 이제 하셨는데 이게 팻말의 내용들이 어떤 한 대화의 연장선도 아닙니다. 저 5개의 줄 자체가 네. 2개의 줄과 나머지 3개의 줄은 다른 대화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같이 뭉쳐놓고 마치 의혹을 크게 부풀린 거고 그 위에 이제 2개의 줄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
쓴 거지만 그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결국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심하게 모욕 주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영장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판사들이 가만 안 둘 거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무슨 윤석열 후보가 뭐 대장동과 관련돼 있고 혹은 그 약점을 김만배가 알기 때문에 그 본인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위에 부분을 다 잘라내고 어떤 가린 다음에 일부만 편집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하게 이걸 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편말까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동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또는 뭐 이런 거래가 없었던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모 방송국에서 이게 취재가 됐죠. 그래가지고 남욱 씨가 사실상 이제 수사 기록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재명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700억의 주인이 예컨대 누구냐? 이게 이재명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랬다. 나중에 진술을 썼을 때 그걸 삭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연관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연관성을 묶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얘기로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몸통이고 거기다가 700억의 수혜자고 그분이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공격해왔던 게 몇 개월이잖아요.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고 이거는 벗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조금 공격적이긴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그 방법 위에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검찰이 예컨대 이런 수사 기록을 인제서야 지금 내놓고 뭐 언론들도 이제 제출을 하고 있으니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유세 현장에서 날을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런 부패 사범들과 수십 년을 쌓아왔습니다만은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그렇게 발버둥은 치지만 그건 뭐 입증해내고 처벌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계속까지 지금까지 주장해 왔었어요. 이재명 이름이 없다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지금 녹취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녹취록에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청와대에서 오더가 떨어졌는데 이재명 잡으라고 한다. 그래서 만배영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 김만배 일당이 그 이재명 당시 지사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통속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나 봐요. 기사를. 그러다 보니까 뭐 허위 사실인데 뭐 사실이라면 사퇴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대장동 건은 지금 녹취록에 누구 이름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그 과정이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듯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과정부터 김만배 일당이 개입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자기의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 지침을 만들고 또 그들이 평가에 들어가서 그 업체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빼면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이 과연 그 유동규이냐, 유동규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뭘 했었느냐, 무능한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무능을 넘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유동규가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 관계자가 최소한 누구까지는 연결돼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밝혀져야 될 게 많다. 그래서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이 있니, 윤석열 이름이 있니, 이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많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장동에 연관된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게 녹취된 것이 2010년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나온 거는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그러면 8개월 전에 이거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했거나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선거 관련된 문제에서 이걸 규정할 때 이제 그들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게이트가 만약에 대장동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영학, 김만배가 몸통들이잖아요. 몸통들이 어떻게 제3자적으로 이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이 뭐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들이 모든 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는 대장동과는 무관한데 이거를 지금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연루된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해명과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방금 하신 그 교수님 말씀은 2020년 10월에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직권남용 혐의랑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날짜와 그 정영학 녹취록의 기준 녹취록의 나온 시점이 얘기들이 사흘 3일 차이가 차이입니다. 있다.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재명 게이트 또 윤석열 게이트를 관련해서 또 여야 간의 장외 설전도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강훈식 의원 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점점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자 정영학 씨가 예. 약간 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뭘로 파악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이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또 그럼 워터게이트는 숨은 관리인이냐라고 비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강훈식 의원이 방어한다는 게 게이트 키퍼도 아니고 네. 참 우습게 방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게이트라는 표현은 1972년에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이 이제 도청을 하면서 그게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비리 같은 거를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혹은 사건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그 대장동 게이트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이재명 게이트는 그 내용상 보면 그러니까 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뭐 망칠 뻔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움직였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것이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장동 게이트랑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재명 후보와 계속 연관돼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거취나 어떤 그 이후의 행보 이런 관계들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그걸 공모해 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기축통화국 발언을 놓고 감론 을박을 벌였고, 특히나 이제 공세를 취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쪽 비판도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논란이 불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리는 하나는 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얘기가 나온 배경은 사실은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경제력이 일종의 이제 파운데이션이죠. 그게 되느냐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기축통화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특별 이제 입출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화폐국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네. 5개 국가가 있는데 그 정도에 준하는 그런 경제력을 우리가 마구 이제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부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왜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하느냐는 것은, 국가 부채 비율은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한국이 지금 42.6%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266%입니다. 미국이 128%, 프랑스 116%. 이 정도로 우리가 안정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전 세계 1위다시피 높은 가계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어떤 부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가계부채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해보자. 우리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축통화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당장에 기축통화 되려면 IMF 룰을 바꿔야 되거든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한국이 기축통화국 자격이 되는가라는 논란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이번 토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거는 사실 국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부채와 이제 가계 부채 얘기하면서 네. 왼쪽 주머니에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거다라든가, 국채는 이제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든가, 이렇게 국채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제 기축 통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붙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혹은 기축통화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IMF 이제 특별 인출국에 들어가서 그 통화에 들어가서 이제 준 기축통화 수준에 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현재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우리 원화의 그 거래 비중도 20위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IMF의 출자 비율 자체도 1.4%로 전 세계에서 19위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더 경제 성장을 하면서 들어가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성장해서 어떻게 될 거니까 지금 쓰자라는 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계 살림도 지금 10년 후에 우리가 과장 승진, 부장 승진 할 거니까 그때 되면 연봉 많이 받을 거니까 지금 많이 쓰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의 부채에 대해서 진짜 경제적 관념을 갖고 제대로 부채를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을 지적한 건데,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IMF가 5년에 한 번 회의를 열는데 마침 또 올해 7월에 그 회의가 열리면서 더욱더 이 문제가 주목되고 있거든요. 대선 전국에서 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이 부분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번엔 단일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무산 선언 이후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리한 것이고 이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가진 새 정치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평소에 드리던 말씀이어서 사실은 그런 정치 개편,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라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틈새를 파고들면서 야권 단일화 차단에 나서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단일화 끈을 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표 빼가려 하지 말아라 라고 완주 의사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가 생물이고 또 하룻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22일인데 28일 날 이제 투표용지 인쇄 기간까지도 한 5일 정도 남아 있고. 아, 시간이 많다고 보시는 저는 아직 많이 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표일 직전까지도 어쨌든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계속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국민들 속에서도 공감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뭐 40% 지지율을 하고 계신 분하고 10% 지지율을 하고 여론조사 해갖고 한다는 게 뭐 오징어 게임의 뭐 그 구슬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거는 이제 물 건너 갔지만 어쨌든 공동 정부를 향한 상호 노력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떤 그 선거를 승리를 그 어떤 1, 2% 승리가 아니라 좀 완벽한 승리를 해야 정권 교체의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공동 정부라는 어떤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눈에 띄고 또 여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와의 단일화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살아있다는 것은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단일화를 제안했고 이것이 결렬됐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또다시 그러면 수용을 한다? 정치 생명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왜 이 부분을 이제 손을 안 놓으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야만 이제 표가 증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도리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결렬이 된 거면 놔드려야죠.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시작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속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내용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표는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여기서 참을 수 있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단일화를 제안을 한 거죠. 과거에 이제 재보선에 썼던 방식을 그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실 이 단일화도 프레임도 안 깨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안 후보는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까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 후보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윤 후보에게 부정적이다. 며칠 전에 김민전 교수의 이 글을 봤는데 과거에 문재인 이제 후보와 안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안 후보를 지지하던 분이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 결과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절대 이 윤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후보들 행보를 볼 텐데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다뤄드리고 좀 보여드려야 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책 행보 또 공약 행보도 한번 볼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 물론 이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안보관을 맹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5대 비전과 또 20대 핵심 과제를 담은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 공약 또 소확행 공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좀 정책 공약집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10대 공약만 먼저 발표를 했는데 네. 오늘 전체적인 공약집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빠졌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탈모 치료제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치아 임플란트 포함이 돼 있고
청년에 관해서는 LTV 90%까지 이제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350조 가량의 어떤 규모의 공약이 발표가 됐다. 사실 재원 마련에 대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제 예. 단계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집권과 동시에 이것이 풀릴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시행을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뭐 성남시 2기 했고 지금 경기지사 한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후보에게 있다. 뭐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뭐 272개 공약은 대부분 뭐 다 뭐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보고 아마 윤석열 후보 공약집하고 그 아마 대조해 보면 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좀 예민하게 보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뭐 그 공약 후반부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토지 이익 배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딱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본소득 갖고 이야기를 하고 기본소득으로 이슈 파이팅을 했던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그 공약이 초라하게 담겨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정책 보니까 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은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탈원전인지 아니면 감원전인지 원전을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내용.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가장 가능한 축소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보통 그냥 국민들이 원하고 그냥 귀에 솔깃한 내용으로 그냥 다 포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약이 곧 바로 입법화 또는 정책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안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내놓고 이제 집권이 되면 여러 이제 뭐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 이해 집단들 다 이제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도 높은 어떤 정책, 입법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지 공약이 곧바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충돌된 경험들, 갈등의 경험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4대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도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탄력성, 이것을 보여줘야만 우리의 미래의 어떤 문제들이 갈등적이고 분열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행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벨트를 따라서 1박 2일간의 유세를 펼쳤는데 계속해서 지금 광주 쇼핑몰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홀대론을 부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 시점에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물론 이제 그 두 자릿수가 이준석 대표는 30%까지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숫자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10%를 넘겨야 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뭐 관계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캐릭터로 볼 때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호남에 무슨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척을 졌던 적도 없고 이래서 그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서해안 벨트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광주 전남에 그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는 광역시에 그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다는, 광주시 없다는 거 저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저는 광주 시민들한테 굉장히 그 가슴 깊이 다가온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하면서 결국은 한 정당의 어떤 몰표를 몰아줬을 때 과연 이 지역 발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를 계속 이제 홍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호남 표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념적으로 이렇게 경도된 것처럼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인이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자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 후보가 이렇게 지금 예컨대 민주당 DJ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민주당을 한 축에 놓고 지금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한 축에 놔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지 않는 분열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확보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DJ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형 선고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한 정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DJ의 호남은 또 표현을 받고 싶다. 이것도 모순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돌아가시게 된 배경이 검찰의 모욕적인 수사의 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총장 때 그렇게 존경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다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검찰의 대표로서 사과를 한번 했다 그러면 지금의 얘기들이 균형성이 굉장히 와닿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지금의 뭐 DJ 민주당, 노무현 민주당이 한 축이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다.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조금 이 호남 시민들을 조금 가볍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갈라질 수 있고 또 저는 복합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뭐 쇼핑몰 있으면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거 여태 안 만들어줬으니 표를 나한테 달라. 호남 시민들이 복합 쇼핑몰 하나로 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네. 자, 호남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사실 심상정 후보도 충청 지역에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고 또 안철수 후보 고향 부산 유세를 한 점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여유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래 안녕하세요, 위아래입니다. 진짜 학교 앞에서 맨날 뽑았어요. 나도. 잘했어요? 진짜. 저도 진짜 달인이었어. 그럼 오늘 성공하겠네요? 저는 뭐 그만 운동하지 마.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거 무조건 성공이죠. 도전하시면 됩니다. 도전! 이거 맞으세요. 동환 씨 배고팠대. 오, 끝났다. 끝. 뭐야? 된다, 진짜 된다. 동환이 내일까지 여기 있겠대요. 아니 이거 실사판 보니까 너무 아이돌 이미지 보고 좀 해.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된다. 이봐. 이거 아니잖아, 근데. 그렇지.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갑자기 운동하다가 좀 민망하네. 운동 똑같이. 아, 시끄러워. 와, 형. 지금. 오, 잘했다. 초스피드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부셔. 두 명이 성공을 했는데 다른 뒤에 속삭임을 무시한 채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서 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신중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Vote for 희망! Vote for 코리아! 오늘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만 8,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며 어제 같은 시간보다 6만 70명이나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0만 1,486명으로 64.2%,
비수도권이 56,519명이 발생해서 35.8%를 차지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6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아 청소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갑자기 잘 안 먹고 소변량이 줄거나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코로나19로 아플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청소년 외래진료센터입니다. 입원은 안 해도 되지만 대면 진료는 필요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아들을 위한 곳입니다. 음압실에서 목이 부었는지 검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도 찍어 봅니다. 회사진만 하나 찍어보면 되는데 어머니? 서울에선 이곳 외에도 외래진료센터 7군데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봅니다. 확진자 10명 중 3명이 소아청소년이다 보니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약 없이 전화로 진료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전화로 비대면 상담 처방이 가능하고 밤에는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 상담센터로 전화해야 하는데 서울엔 모두 3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열이 날 때보다는 갑자기 잘 먹지 않거나 소변량이 줄면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자꾸 누우려고 하는 등 기운이 없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심한 열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위험한 증상은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소변량이 줄고 잘 놀지 않고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 자체가 위험한 사인입니다. 전국을 통틀어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아직 5곳뿐입니다. 미리 아이 상태를 관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재외동포의 더 큰 자랑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자신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부터 엿새 동안 치러지는 해외 유권자 투표를 앞두고 올린 SNS 글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건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한글학교 등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소중한 한 표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질곡과 영광의 대한민국 역사에 동포가 언제나 함께했다면서 자신과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변화로 해외 동포와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상장된 직후 임원진이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초 카카오페이가 유가 증권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시가총액 거래량 상위 2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6% 떨어졌습니다.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44만 주를 한 번에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차익은 878억 원. 이후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거세지는 먹튀 논란에 류영준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상장이 한 달 만에 스톱 행사했으니 일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갔을 것이고요. 결국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상장 뒤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처분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적용되는 의무보유 제도는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보통 6개월 정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에 취득한 경우에만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됐지만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 유치한 이후에 상장 후에는 지분을 정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6개월이 지난 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대상자별로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규정에 빠져나갈 틈을 메우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주식은 경영진이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규정 개선안은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 차질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1배럴에 $100에 육박하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오늘 한때 1배럴에 $99 50센트까지 올랐다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 소비량의 10%를 공급하는 산유국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 국제유가가 1배럴에 $100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른바 독도의 날 행사가 열린 데 대해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로야구단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하는 첫 번째 이유, 아무래도 경기력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선수단에 미치는 부수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간 60억 원에 삼성에서 LG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명품 외야수 박혜민. 땅볼 수비가 어렵다는 후배 이재원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들어가요. 일타 강사 수업을 끝내고는 바람처럼 쿨렌하게 자리를 뜹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답이나 먹자. 박건우와 6년 100억 원, 손아섭과 4년 64억 원에 계약한 좋습니다. NC. 현역 타율 2위와 3위 선수 영입으로 시즌이 시작되면 안타가 많아지겠지만 스프링 캠프에선 일단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은 이미 오래된 동료들 같습니다. 두 번 된 사람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5등까지 걸렸으면 이거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요. 1등, 2등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8등, 9등. 근데 10등이 항상 제 뒤에 있어요. 참 신기해. 오늘 뭐 좀 될라나. 성실성과 장타 생산 능력을 믿고 총액 5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박병호를 영입한 KT. 동료들은 든든한 우승 조력자도 얻었지만 팬들이 쏘는 커피에 생각지 않았던 복지 혜택도 덤으로 누립니다. 왔어. 될 거예요? 네 사진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커피차? 좋아. 2년 연속 연봉킹에 오른 SSG 추신수도 팔꿈치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명언 제조기답게 그라운드 밖에서는 후배들에게 인생을 얘기하는 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표는 다 있는데 그 목표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일치가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구단의 스타 선수 영입, 응원하는 팬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도 있지만 팀 내부에서 얻어내는 부수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여자 배구가 1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한 감염 우려에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했고 연습이 부족해서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팬 여러분들도 좀 미흡한 경기력이지만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경기 전 사령탑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격리에서 풀린 지 얼마 안 된 만큼 연습 부족으로 손발은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매일 맞춰도 사실 이 호흡이 완벽하게 맞기가 쉽지 않은 건데 네. 공을 많이 안 만졌기 때문에 아찔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선수가 부딪혔어요. 일단 경기를 연호 좀- 중단시킵니다. 모두 마스크로 무장한 도로공사 선수들과 함께 인삼공사도 몇몇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 공포도 여전했습니다. 결과는 두 자릿수 선수가 확진됐던 도로공사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뭐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잘 회복해가지고 그 안에서 좀 100%를 할 수 있도록 또 선수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수들이 가쁜 호흡을 추스린 가운데 리그 중단으로 일정은 더 빡빡해져 몸 관리 중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당초 금요일 재개 예정이었던 남자 배구는 7개 팀 모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단 기간을 사흘 더 늘렸습니다. 4개 구단은 최소 엔트리 12명까지 못 채우고 있는데 더 악화된다면 리그 축소까지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철원 영하 16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2도, 부산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한낮에도 꽤 춥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눈이 내리고 있는데 호남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에도 새벽까지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후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지방도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